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역통계 및 실습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수업 계획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성적평가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통계의 함정에 대해서, 통계의 트릭, 우리가 이 통계를 볼 때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사례를 들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어서 통계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통계학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계 분석과 그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을 공부하는 이유, 언제 이 통계학이 유용한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통계학이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하여 그 분석을 토대로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앞으로 나타날 현상에 대하여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요. 어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사의 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료를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수집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미 만들어진 통계 데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정리한 후에 분석을 하여 그 분석을 토대로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어떤 현상에 대하여 과학적인,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체계를 통계학이라고 하겠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여기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 문제를 다루는 사회과학에서 어느 학문 분야 못지않게 이 통계학적 방법론의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모든 학문 분야에서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서 실증 연구를 통한 과학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 통계학의 이용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따라서 자연과학, 공학뿐만 아니라 경제학, 무역학, 경영학, 정치학, 교육학, 심리학, 언어학 등등 인문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이 통계학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통계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 통계학이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 통계학이라는 것은 자연현상 혹은 뭐 사회현상이라든가 사회현상, 이 사회현상으로부터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데이터,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정보를 끄집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통계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라는 것은 개체나 현상의 특성을 나타내는 숫자나 문자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주가, 주식 가격이죠. 주가, 혹은 매출액, 혹은 기업의 유형, 업종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리고 정리를 할 때는 당연히 그래프, 바 차트라든가 파이 차트라든가 타임 플롯 혹은 숫자로 정리를 합니다. 숫자로 이와 같이. 그리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해요.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정보.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수신자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처리되고 현재와 미래의 활동이나 결정에 있어서 실제나 인식면에서 영향을 주는 자료를 말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통계학은 어떤 현상, 자연이나 사현상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끄집어내는, 도출해내는 과정을 통계학 분석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 데이터를 사용할까요? 자, 우리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국가 경기, 자, 국가를 알 수 있어요. 국가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지,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지, 그 나라가 성장하고 있는 나라인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사용해서 경제와 관련된 이러한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지 혹은 좋아지고 있는지 회복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경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를 압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리고 회사입니다. 이거는 회사, 기업이죠. 기업. 자,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떤 기업의 매출액이라던가 혹은 비용이라던가 광고비라던가 등등등을 통해서 그 기업의 상태죠. 그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그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혹은 증가하고 있는지,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지 혹은 감소하고 있는지 등등을 그 기업의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장이죠. 시장. 예를 들어서 시장이 마켓이죠.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에서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시장에서 어떤 제품이 잘 팔리고 있는지, 그 시장에서의 어떤 매출의 경향이나 잘 판매가 되고 있는 어떤 제품의 트렌드라든가 소비의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시장의 상황, 그 시장이 화랑인 여러 가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혹은 제품이 아니라 그 시장의 어떤 상태, 시장이 지금 아주 활성화되어 있다,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사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데이터를 사용해서 우리는 고객이 어떠한 제품을 선호하는지 혹은 그 어떠한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지 낮은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애플과 주로 한국에서도 보면은 애플과 삼성이죠. 삼성 핸드폰이 있어요. 애플 핸드폰과 삼성 핸드폰이 있는데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플에 대해서 아주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주로 애플 핸드폰 혹은 애플의 어떤 컴퓨터를 이용하는 그 소비자들을 보면은, 고객을 보면은 충성도가 높다고 하죠. 충성도가 아주 높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애플 사용자는. 그 삼성, 그에 비해서 삼성에 대한 충성도는 어쩌면 좀 낮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삼성의 핸드폰의 질과 품질이 좋아지면서 성능과 품질이 향상이 되고 좋아지면서 삼성에 대해서 충성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이와 같이 우리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기업에 대한
제품에 대한 어떤 충성도나 선호도나 만족도나 등등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입니다. 상대방. 상대를 안다. 즉 상대방에 대해서 그 상대가 어떤지. 이 상대는 만약에 국가와 국가 사이다 그러면은 그 국가의 경쟁 국가인 그 다른 국가의 어떤 상태,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IT 산업 경쟁, 우리나라의 IT 산업의 경쟁 국가가 뭐 중국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그 중국 관련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국가의 IT 산업에 대한 연구의 상황이라든가 혹은 기술 수준이라든가 혹은 IT 관련 제품의 판매 실적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의 그 경쟁 상대에 있는 기업 그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의 상태를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뭐 매출, 뭐 연구비, 혹은 종업원 수 등등을 통해서 그 기업이 자사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연구 능력이 있는지, 판매 능력이 있는지, 성장 능력이 있는지 등등을 우리가 데이터를 사용해서 알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와 같이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국가의 상태, 경기의 상황, 어떤 기업의 상태, 상황, 성장성, 활동성 등등, 혹은 시장, 고객이 어떤 제품을 선호하고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는지, 혹은 경쟁 상대에 있는 국가나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이러한 것들의 어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사용하면 되겠죠. 데이터를 사용해서 우리는 그 데이터를 정리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정리한 것을 가지고 분석 해석함으로써 이러한 것, 국가, 경기, 회사, 시장, 고객, 상대 등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통계입니다. 통계. 통계. 통계는 따라서 매우 유용해요. 유용합니다. 자,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파악을 하고 측정을 하느냐라는 게 어떻게 알 수 있냐는 얘기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상대를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떻게? 어떤 현상이나 사이나 혹은 자연현상으로부터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정리하고 분석한다겠죠. 자, 현상을 자연현상이나 사이현상이죠. 현상을 숫자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숫자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숫자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측정을 해요. 측정. 자, 신장이란 데이터, 체중이란 데이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간소득이란 데이터가 있어요. 뭐 있어요? 만족도, 호감도.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신장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체중 관련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이거는 측정하기 쉬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측정하기 쉽고. 자, 요거는 만족도나 호감도는 조금 다르죠. 이거는 주관적인 거고, 만족도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숫자로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것들은. 신장이나 체중은 측정하기가 쉽다. 마찬가지로 요 소득도 숫자로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으니까, 신장은 센티미터로, 그 다음에 미터나 센티미터로 신장, 체중은 그램 혹은 킬로그램으로, 소득은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쉽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만족도, 호감도는 어떻게? 뭔가 애매하죠. 호감도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그 호감이 있어요. 만족해요. 근데 그 만족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우리가 없는 거죠. 그래 그냥 단지 만족해라고 할 수 있는데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는. 자, 현상을 우리가 숫자로 파악을 하고 측정을 하는 건데 결국은 측정하는 겁니다. 측정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데, 자, 신장이나 체중으로부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에 신장 데이터와 체중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집단의 신체의
크기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 군인과 그 다음에 북한의 군인이 있는데, 북한이에요. 북한. 여기는 뭐 여러 사람의 신장과 데이터를 딱딱딱딱 수집을 해서 평균을 내면은 신장이 예를 들어서 뭐 170, 한국의 그 군인의 신장이 뭐 176이다 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그러면 아마 북한은 165 정도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65 내지 70.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신장이나 체중 데이터로부터 우리는 그 어떤 집단의 어떤 신체의 크기의 정도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연간 소득을 통해서는 어떻게? 그 나라의 부유도, 어떤 집단이 있으면, 그 어떤 나라에 연간 소득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 소득 데이터로부터 우리는 그 나라가 잘 살고 있는지 조금 못 살고 있는지 그 부유한 그 정도, 부유도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만족도나 호감도, 어떤 상품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만족도나 호감도 조사한 데이터를 통해서 만족도나 호감도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현상을 우리가 숫자로 파악한다는 것은 결국 측정을 하는데, 그 측정한 데이터로부터 우리는 어떤 특징, 어떤 정보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신체의 크기라는 정보, 부유도라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상품에 대한, 어떤 제품에 대한 만족도나 호감도라는 정보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데이터를 사용해서 우리는 어떤 국가의 상태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경기, 회사, 시장, 그 다음에 고객,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리해서 분석하고 해석하면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를 안다는 것은 뭘까요? 이거는 국가를. 그러니까 앞에서 국가에 대해서 국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리하고 분석하면 그 국가의 상태를 여기서 그냥 국가의 어떤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안다라는 얘기는 국가의 상태, 그 국가의 상태, 국가의 어떤 특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통계라는 것은 이게 바로 앞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바로 통계라고 했어요. 통계를 이용해서 우리는 그 국가의 상태나 경기나 회사나 시장이나 고객이나 상대방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통계입니다. 통계인데, 이 통계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이렇게 통계예요. 통계. 예, 통계라는 것은 영어로 표시하면은 statistics예요. statistics. 이 통자라는 것은 전부란 뜻입니다. 전부. 개는 계산하다 이렇게 보통 하는데 측정한다는 뜻입니다. 측정. 전부. 재단 뜻이에요. 재다. 뭐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은 전부 재다. 측정하다, 계산하다 그런 뜻이에요. 개는. 해서 전부 어떻게 측정한다는 얘기죠. 전부, 즉 전부. 이 통이라는 것은 전부란 뜻이고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모으다는 뜻이에요. 모아놓은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모아서 잰 수치예요. 숫자예요. 수치. 즉 모아서 계산한 수치가 바로 통계입니다. 모아서 계산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수치예요. 모아서 계산한 수치가 바로 통계입니다. 통계. 자, 통계학이라는, 영어로 하면은 이제 이게 statistics인데 통계학이라는 것이, 자, 통계학. 이 통계는 모아서 계산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학이 들어가는 거죠. 배열학. 해서 통계학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이게 statistics인데, 이 statistics의 어원은 이 state와 같습니다. 동일 어원이에요. state와 동일 어원이에요. 동일 어원. 즉 뭐예요? state라는 것은 국가잖아요. 국가. 즉 통계라는 것은 국가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시작된 학문이 바로 통계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스테이트학, 즉 국가학, 즉 뭐예요? 국가의 상태를 기술하는 학문이 바로 통계학이었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 이 통계학이라는 것은 그 국가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작된 학문인데, 즉 국가의 상태를 기술하는, 서술하는 학문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이게 그래서 스테이티스틱스가 됐던 겁니다. 즉 통계학이 됐던 거예요. 국가의 상태를 기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통계학이 나오게 된 거죠. 생성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통계학이라는 것은 국가의 상태를 기술하는 학문이다. 즉 지금은 국가의 상태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이나 혹은 어떤 집단이나 혹은 어떤 그룹이나 등등 혹은 뭐 자연현상이나 등등에 대해서 그 대상이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까지 넓어졌지만 어쨌든 출발은 국가를 기술하는 데로부터 통계학이 출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통계학이라는 것은 계량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설명 및 제시하는 것과 관련한 수학의 한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간단히 가볍게 그냥 통계학이라는 게 국가를 기술하는, 국가의 상태를 기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했구나 라고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가를 안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럼 국가를 기술하는 학문이 바로 통계학인데, 자, 우리가 국가의 상태를 안다라는 것. 자, 인구 있죠, 인구. 먼저, 이게 인구입니다, 인구. 자, 인구나 국토 면적으로부터는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국토 면적. 자, 인구가 많은 나라, 국토가 넓은 나라. 자, 중국, 우리나라. 아우, 좁네요.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네. 뭐 중국이랑 비교하면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큰 나라인지 작은 나라인지 알 수 있겠죠. 인구나 국토 면적으로부터 이게 큰 나라인지 작은 나라인지 이와 같이. 자, 그리고 GDP로부터는 뭘 알 수 있어요? 그 GDP로부터 그 나라가 성장하고 있는 나라인지 혹은 정체되고 있는 나라인지 혹은 점점점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나라인지를 알 수 있겠죠. GDP로부터. 그 다음에 요거는 평균 수명입니다. 평균 수명. 자, 평균 수명으로부터는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평균 수명이에요. 수명. 자, 평균 수명이 긴 나라와, 자, 우리나라도 한 70, 뭐 평균적으로 한 75 정도 됩니다. 지금은 75, 79 정도 되죠. 80, 뭐 남녀 하면 한 79 정도 될 거예요. 일본도 한 8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이나 이런 쪽은 좀 낮아요. 60 몇 살이죠. 자, 수명으로부터 뭘 할 수 있어? 그 나라의 보건, 의료 수준을 알 수 있겠죠. 수명이 긴 나라는 아무래도 의료 체계라든가 보건 이런 상태 등등이 잘 갖추어진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취업자 수입니다. 취업자의 수. 취업자 수. 그 다음에 완전 실업자예요. 완전 실업자. 뭐 완전 실업률. 자, 완전 실업률. 예를 들어서 실업률을 가지고 우리가 그 나라의 실업률이 뭐 10%다. 자, A 나라는, 자, B 나라는 5%다. 자, C 나라는 3%다. 그러면 이 실업률을 통해서 우리가 실업률의 어떤 상태를 보고서 데이터를 보고 그 나라의 경기의 상황을 알 수가 있겠죠. 실업률이 그만큼 낮다는 얘기는
그 나라가 경기가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실업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 나라는 지금 정체되어 있고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나라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그 다음에 범죄 건수. 이 범죄 건수로부터는 뭘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범죄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낮아요? 낮습니다. 상당히 낮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범죄율이 낮아요. 근데 미국이나 뭐 멕시코나 남미죠. 미국이나 뭐 남미 같은 경우 범죄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요. 자, 여기 이로부터 뭘 할 수가 있어요? 그 나라의 치안의 상태를 알 수가 있겠죠. 치안. 이게 다 뭐예요? 결국은 통계학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그 나라의 상태를 알고자 하면은 그 나라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정리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안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치안이 상당히 좋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밤에 밤 8시 이후에 마음 놓고 밤 8시 이후에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일본도 사실은 치안이 좋다라고 하는데 우리보다 좋지는 않아요. 우리보다. 싱가포르도 좋고요. 그래서 싱가포르, 한국 정도 가장 치안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시아에서. 이와 같이 국가를 알 수 있어요. 뭘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사용해서 우리는 그 국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통계예요. 즉 국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국가가 성장하고 있는 나라인지 치안이 나쁜 나라인지 경기가 좋은지 혹은 의료 수준이나 보건이 잘 갖춰져 있는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지를 알려면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 그 나라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이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나라가 큰 나라인지 성장하고 있는 나라인지 안전한 나라인지 치안이 좋은 나라인지 안전한 나라인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상에서 우리는 국가나 집단이나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으로부터 통계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통계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통계 함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날 이런 그 통계학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인문, 사회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공학, 의료 분야 등등 아주 다양한 곳에서 오늘날 통계학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통계학을 공부하는 이유, 즉 통계학을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통계학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통계학을 사용하는 이유는 통계학을 적용한 자료, 통계학을 적용해서 얻어진 자료, 통계학을 사용해서 얻어진 그 적절한 자료는 신뢰성을 가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통계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해줘요. 어떻게? 수치화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통계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 현상을 분석을 통해서 실증 자료를 수치로 제공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이 통계학을 적용한 자료는 신뢰성을 가진다라는 얘기인데 실생활에서 우리는 이 통계학이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정보, 이 대부분의 정보는 통계를 통해서 가공되어서 전달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통계가 사실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통계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혹은 뭐 여당, 야당 지지율 등등에서도 통계가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기예보를 예측할 때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청률 등등 아주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모두 어떻게 통계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가공되어서 수치화되어서 제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영양사가 아주 유명한 영양사가 A사에서 출시되는 B라는 음료를 먹었는데 이 음료는 몸에 안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더라 라고 주장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기자들이 이러한 그 유명한 영양사의 얘기를 듣고 만약에 기사화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기사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큰일 나겠죠. 큰일 납니다. 왜요? 이 영양사 A의 의견은 단지 개인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으로 주장하는 개인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신뢰할 수 있는 분석 기관에서 그 음료의 원료를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몸에 안 좋은 성분이 몇 % 들어가 있더라 라고 만약에 공표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죠. 왜? 분석을 통해서 객관화된 수치로 보여주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통계는 사이에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가공해내고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이를 우리는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활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계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해줘요. 근거 자료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통계는 일상생활에서 현상 등을 수치화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적 접근을 가능케 해줘요. 즉 수치화입니다. 결국은 이 수치화를 통해서 그 수치화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화해서 일상생활에서 현상 등을 수치화해서 수치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접근, 즉 과학적인 결론을 가능케 해줍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획기적 어느 제조사가 획기적인 신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이 신제품을 어떻게 홍보를 할까? 그 홍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러 가지 그 홍보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신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뭐 TV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홍보 방법 중에서 이 통계는 어떤 것이 효율이 가장 큰지 수치화해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홍보 방법이 가장 최선인지를 선택을 하려면은 통계를 통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했을 때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지를 수치로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즉 의사결정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해 준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통계는 비용 대비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의사결정을 가능케 한다. 즉
의사결정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통계는 어떤 현상을 분석하여 실증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어떤 현상을 분석을 하죠. 그로부터 실증 자료, 수치화된 실증 자료를 제공을 해줘요. 이런 이론이 있어요. 인간의 소비 행동은 자신의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꾸는 행동이다 라는 그러한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디자인과 편의성과 유용성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스마트폰을 제조사가 개발할 수도 있죠. 이 디자인과 편의성과 유용성을 모두 갖춘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투자할 수도 있어요. 제조할 수가 있어요.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이 선택과 집중을 만약에 해야 한다면 전부가 아니라 이 중에서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어떤 하나나 혹은 두 개만을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그때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조사를 통해서, 즉 통계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가 디자인을 가장 선호한다. 혹은 편의성과 유용성을 선호한다. 라고 하면은 이러한 통계를 조사 얻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편의성과 유용성에 맞춰서 혹은 디자인에 맞춰서 즉 선택과 디자인이란 혹은 편의성과 유용성이란 것에 선택 집중해서 개발을 하면 되겠죠. 이와 같이 어떤 의사결정, 즉 선택과 집중하여 개발을 하고자 할 때 이때 의사결정을 할 때 실증 자료를 제공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통계는. 이상에서 우리는 통계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통계학이 언제 유용한지 언제 사용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살펴봤는데 통계학은 이와 같이 기술통계학과 추측통계학으로 나뉩니다. 구성이 돼요. 이 기술통계학은 이 기술은 서술하다는 뜻이에요. 기술통계학은 자료를 정리 요약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이 전체 모집단에서 일부분을 추출하죠. 표본을 추출합니다. 이와 같이 표본을 추출해서 그로부터 이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정리 요약을 통해서 필요한 결론을 내리는 것, 필요한 정보를 끄집어내는 것. 이게 바로 기술 통계학입니다. 따라서 이 표본이 이 모집단을 설명을 하는 거죠. 표본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즉 기술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표본은 당연히 모집단을 잘 대표를 해야만 합니다. 표본은 전체 이 모집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설명력을. 네, 그리고 이 추측 통계학은 정보를 분석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추론하는 것, 추측하는 방법이 바로 추측 통계학입니다. 즉 여기서 요약 정리를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통해서 이 모집단에 대한 추측이죠. 추론이에요. 추론. 모집단의 특성에 대해서 추론하는 거죠. 즉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라면 요 표본이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라면은 요 일부를 가지고 표본인 일부를 가지고
전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즉 추론하는 거죠. 즉 모집단에 대해서 추론하는 거예요. 추론, 즉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하는 것. 이게 바로 추측 통계학이 되겠고요. 이상에서 우리는 통계학이란 무엇인지 알았고요. 그리고 통계학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통계학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통계학을 왜 하는지, 그 목적이죠. 왜 하는지, 즉 목적. 왜 하는지 알아야겠죠.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목적. 통계학의 목적은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의사결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불확실성 해소, 요약, 연관성을 파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계학을 합니다. 결국은 통계학의 목적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통계학을 하게 됩니다. 통계학을. 자, 우선 의사결정. 일단 의사결정은 여러 가지 대응안, 여러 가지 선택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때 기초 자료를 제공을 해줘요. 통계학은. 그리고 요 기초 자료를 제공을 해주는데 이거는 결국은 수치화된 정보죠. 수치화된 정보예요. 수치화된. 자,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제공해 주는데 다시 말해서 수많은 데이터, 우리는 수많은 데이터, 수많은 정보 속에서 주어지는 정보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주어지는 그 수많은 정보 중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 통계는 수치화를 통해서 보여줘요. 이 수치화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즉, 이 수치화를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불확실성, 즉 위험 요소를 해소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즉 통계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약인데 우리는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를 하고 정리하여 요약을 합니다. 요약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끄집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신속하게 이러한 그 요약을 통해서 도출된 정보로부터 빠르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즉 많은 데이터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보다 수월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요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A사가 있고요. B사가 있고 C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C사가 똑같은 제품을 생산을 한다고 합시다.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 제품에 대한 성능, 그 다음에 가격, 내구성 이러한 정보를 갖다가 수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시계열로 해서 요약을 통해서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점수를 부여했다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90점, 95점, 100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와 같이 요약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제품이 가장 좋은지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A사와 B사와의 관계라든가 혹은 C사와 A사와라는 관계라든가 혹은 성능과 요 점수와의 관계 혹은 가격과 혹은 내구성 이런 것들과의 그 관계 그 연관성을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 사이의 그 관계, 서로 간의 그 관계를 찾아내고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런 연관성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연관성을
있는 것끼리 분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 사이 어떤 패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패턴. 예를 들어서 이 C사의 경우에 이 성능을 뭐 월별로 예를 들어서 성능에 대해서 조사한 어떤 시계열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자료로부터 이 성능이 이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 어떤 추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추세로부터 연관성과 추세로부터 미래에 대해서 C사의 제품의 앞으로의 어떤 매출 증가나 혹은 감소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즉 추세로 나타난 것으로부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계의 목적에서 의사결정, 그 다음에 불확실성 해소, 요약, 연관성 파악할 수 있고요.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할 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통계를 사용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통계 분석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통계 분석과 한계인데 통계 분석 과정은 자료를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이 수집된 자료를 정제를 합니다. 즉 정제라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거죠. 즉 뭐예요? 이 얻어진 자료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필요 없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자료가 포함될 수도 있고요. 해서 필요한 자료, 유용한 의미 있는 자료만을 갖다가 끄집어내는 것, 정리하는 것이 바로 정제입니다. 정제. 그리고 이러한 정제를 통해서 분류하고 정리하고 요약을 통해서 얻어진 자료로부터, 정보로부터 이제 추정을 하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추정은 말 그대로 추론이니까 이 추정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이 추정이 맞는지를 갖다가 틀리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것이 바로 검정이에요. 검정. 그래서 우선 자료의 수집은 조사 과정에서 우리는 자료를 자연스럽게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조사자는 특정 목적에 맞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 설계한 도구를 이용해서 자료를 수집을 해요.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를 많이 하죠. 설문지를 통해서 많이 해요. 설문지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물론 얻어지는 자료는 조사 목적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수집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적의 통계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가 가장 정확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에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습니다. 1차 자료는 말 그대로 조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예요. 조사자가 직접 수집한 그 생생한 자료를 말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설문지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보통 우편이나 혹은 전화조사,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직접 인터뷰 등등의 그 방법으로 보통 1차 자료를 수집을 해요. 1차 자료를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2차 자료는 1차 자료에서, 즉 1차 자료, 얻어진 1차 자료를 가공한 것을 2차 자료라고도 하고요. 혹은 조사 목적에 맞아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즉 도서관이나 학술정보원 등에서 수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 간행물, 연구보고서, 사내 자료 등도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곳에서 얻어진 자료는 자료의 원래 목적이 조사자의 목적과 다를 수도 있죠. 따라서 자료의 활용 가능성, 적합성, 신뢰성 등에 대한 사전 평가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
구분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이 통계 분석 과정에서 두 번째가 정제입니다. 정제. 앞에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수집된 자료가 많을수록 좋으냐라는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이 모두 정확하지 않아요. 적합하지 않습니다. 즉 필요 없는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잘못된 자료도 포함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설문을 하는 전화가 왔다라고 하면은 성실하게 답할 수도 있지만 대답하기 곤란한 것 혹은 뭐 바쁘거나 하기 싫은 경우 있죠. 그러면은 제대로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답을 하지 않은 문항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그 필요 없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수집된 자료에는. 따라서 이 정확하지 않은 자료들, 필요 없는 자료들을 갖다가 제거를 하고 정제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분석에 적합한 자료를 선별하는 것, 적합하지 않은 자료는 삭제하는 것, 해서 필요한 자료만을 갖다가 정리하는 것이 바로 정제예요. 정제. 적합한 자료만을 만약에 우리가 수집을 했다면 정제 과정은 필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사후적으로 우리가 세심하게 주의를 통해서 정제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정제를 했으면은 자료를 갖다가 정제를 하고 요약 정리 요약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었으면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데 추정을 하게 돼요. 추정. 보통 샘플을 가지고 우리가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서 일부분을 갖다가 뽑아 가지고 이 표본으로부터 샘플로부터 샘플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갖다가 도출해내죠. 이로부터 이제 우리가 모수에 대해서 이 모집단이죠. 모집단을 대표하는 모수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 모수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모수를 추정을 해요. 샘플을 가지고 모수를 추정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추정이에요. 자료를 갖다 정제한 후에 정보를 얻은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통해서 이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정보를 얻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모수에 대해서 추정을 합니다. 모수를 추정해요. 이 모수를 추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모수를 추정한 것인데 이 추정은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죠. 이 표본을 대상으로. 그래서 표본의 특성을 설명하는 통계량을 통해서 이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통계량. 예를 들어서 평균. 표본 평균이에요. 평균. 이거를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수치, 이 정보를 통계량이라고 그래요. 평균. 그래서 평균. 이 평균으로부터 모집단의 평균을 갖다 추정을 하는 과정을 거쳐요. 이게 모집단의 평균이 이제 모수가 되는 거고요. 이 경우. 그래서 표본의 특성을 설명하는 통계량을 통해서 모집단의 모수, 즉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추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양질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양질의 자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표본을 갖다가 우리가 모집단으로부터 잘 뽑아야 되고 그리고 그 표본으로부터도 자료를 잘 얻어야만 합니다. 양질의 자료를 얻을 필요가 있어요. 보통 예를 들어서 표본을 사용해서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뭐 예측을 하죠. 예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를 예측을 하죠. 보통 일기예보를 보면은 보통 확률로 표기가 돼요. 그리고 추정을 하면은 이 확률로 표기가 되는데 당연히 확률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확률이기 때문에 가능성이죠.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정을 하고 이제 검정을 하게 되는데 검정은
그 추정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검증이라는 것은. 주장이나 믿어지는 사실이 실제로 옳은지 맞는지, 즉 검증, 추정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검증이고요. 그리고 검증을 통해서 그 추정한 것이 맞으면은 그 가설을 채택을 하고, 그리고 틀리면은 기각을 하게 됩니다. 표에서 보시면은 이와 같이 확률로 표시가 돼요. 확률로. 그래서 이와 같이 확률로 표시가 되는데, 확률로 추정하고 뭐 예측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추정과 예측은 약간 달라요. 추정은 말 그대로 모수를 추정을 하는 거고요. 모수. 그리고 이 예측이라는 것은 어떤 패턴을 찾아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예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측을 하고 있죠. 사실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퍼센트로 확률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검증이라는 것은 추정한 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확률로 이 추정이 이루어지는데 일기 예부에서 보았듯이 확률로 보통 예측, 추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퍼센트로 100% 맞출 수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100% 추정이라는 거 없어요. 의미가 없고요. 100%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틀릴 가능성이 확률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이유는 틀릴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통계는 항상 만능 같아요. 어느 것이라도 통계량을 적용해서 맞는 것 같은 양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률이 없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릴 가능성을 말하죠. 이야기하죠. 즉 뭐예요? 오차 범위 이 틀릴 가능성을 내포하고요. 따라서 100%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100%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100%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신뢰 구간이 무한대죠. 무한대 구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달리기 선수의 100m 기록이 9초를 달성할 확률이 100%라는 얘기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떤 상황에서라도 100m를 9초로 끊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추정을 통해서 검증을 할 때 이 틀릴 가능성 추정을 할 때 이 틀릴 가능성을 이와 같이 여기서도 보면은 이 후보들의 지지율 차기 대통령 후보들의 지지율을 갖다 조사한 것을 퍼센트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로 해서 표시를 하고 있죠. 이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100% 맞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러한 결과는 항상 확률과 연관되어서 표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0% 맞추려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100% 맞아야 되겠죠. 자, 신뢰 수준이, 이 얘기는 신뢰 수준이 100%라는 얘기는 신뢰 구간에 해당하는 그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가 되는데, 신뢰 구간, 즉, 이 범위를 조금 줄여서라도 이 틀릴 가능성을 줄여가면서 연구자가 가장
원하는 범위의 값을 얻어내는 것이 가장 좋아요. 신뢰 수준을 100%가 아니라 90이나 90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계는 항상 추론으로 끝나요. 왜? 모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추론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고요. 그리고 오차를 동반을 하게 됩니다. 이 오차를 동반을 하게 돼요. 항상. 이와 같이 오차를 통계는 항상 추론이기 때문에 결국은 추론이기 때문에 오차를 동반하게 되는데 일부에서는 이러한 그 한계를 부정확한 것의 일반화라고 해서 부정확한 것의 일반화라고도 합니다. 진짜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은 일반화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한계를 이란 그 오차를 한계를 집어넣더라도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추론하는 것이 그게 더 발전에는 더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학문의 발전, 우리 생활은 더욱 윤택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통계학을 공부하는 이유, 통계학은 언제 유용한지, 그리고 이 통계학이 언제 유용하게 이용이 되는지,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통계 분석과 그 한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